자, 지금 찍히고 있죠? 이 문제 OX 문제를 조금만 줄일까요? 꼭 필요한 것만 풀까요? 너무 많이 푸니까 머리 아파? 다 풀어야지. 네. 다 했으면 안 오시니까 빼고. 자, 91번. 앨리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91번. 자, 앨리스 모형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틀렸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문제 풀었습니다. 앨리스 모형의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조직과정 모형입니다. 항상 시험 볼 때는 어떤 것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읽어요. 그냥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자,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을 의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존한다죠. 93. 관료정치 모형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 행위자를 상정하여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 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직 과정 모형도 고려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95.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켜 대안을 고려한다. 맞죠? 96번. 점증주의 모형은 고려하는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맞죠? 97. 점증주의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맞죠? 98. 점증주의 모형은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하여 정책 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맞죠? 99. 점증주의 모형은 수단과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 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뒤가 틀렸죠?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가 아니라 현재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하이에스는 정책 결정 상황을 참여자들 끌는 목표 합의 여부와 수단적 지시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걸 같이 보면서 해도 되냐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다양한 의사결정, 그 뒤에 44페이지 모형 좀 보면서 하면 되겠죠? 같이 비교하면서 봅시다. 목표는 갈등을 갖고 있어. 근데, 자, 목표도 갈등이 있고, 수단적 지식도 갈등이 있으면, 수단도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점증주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봐봐. 선생님, A하고 B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A와 B가 전부 다 목표도 서로 달라. 그러면 의사나 약사라고 할까요? 약사가 있다 할 때 의사와 약사가 뭐가 달라? 목표가 달라. 그렇죠? 그다음 그 수단도 문제가 많아. 이거 좋겠다. 여기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한번 해봅시다.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목표 다르죠? 한의사도 의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양육자는 안 된다. 이렇게 목표가 달라. 그쵸? 여기는 의학이 과학화돼야 된다. 아니다. 의학은 서양만 의학이 아니라 의학은 어떤 정도 종합화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서로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진료를 할 건지 말 건지 수단도 다 다르죠. 그럴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인정해 줘야 되겠죠. 점증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봐봐. 목표는 합의되어 있어. 근데 이게 달라. 수단만. 그래. 둘 다 진료를 해서 자, 국민들의 건강을 높이자. 그건 같아. 국민들 건강을 높이는 방법은 같아. 근데 수단만 다르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매뉴얼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할 때는 가능하고 뭐 할 때는 가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일단 이 외과적인 거 어느 부분까지는 그렇죠. 간단하게 침록이 약간 수술하는 부분을 상처를 꿰맨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둘 다 무엇은 합의했으니까. 목표는 합의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는 갈등이고 수단만 합의돼 있어. 목표는 갈등인데 수단만 합의되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 점증주의라 그래서 타협. 자, 그런데 목표도 합의되고 수단도 합의됐으면 합리적 결정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하면 되겠죠. 비효율적인 거. 그럴 때, 자, 100번 상황 1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며 점증적이지 않는 대한 입법 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겠죠. 둘 다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상황 3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수단에 대한 합의입니까? 아니면 타협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목표는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상황 4에서는 비교적 기술적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합리적인 정책 결정하면 큰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떤 것 시험에서 나왔냐면 7급의 조직 이런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룸이 제시한 다음 모형이다. 모형에서 거기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 변화가 광범위하냐 점증적이냐 목표나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으냐 낮냐에 따라서 광범위한 변화고 이 목표나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혁명적, 그쵸? 거기 같이 무슨 어떤 상황이다? 혁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수단에 대한 높이와 혁명적 이상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는 그 그림하고 조금 바꿔져 있죠. 그 다음 점진적인 변화할 때는 행정적 기술적 결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 이해도가 낮게 되면 광범위한 변화인데 이해도가 낮게 되면 점증주의 미안해. 광범위한 변화인데 이해도가 낮으면 대변역. 그쵸? 그 다음 점증적인 변화면 점증주의. 그쵸? 이해도가 낮고. 자, 근데 이건 정말 10년 동안 딱 한 문제 나온 거야. 이런 모형은 나중에 외우다가 안 외워지면 어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청킹으로 앞장을 따서 외워보다가 안 외워지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자, 그래서 104, 105, 106, 107은 그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톰슨과 투든을 결정 주체에 대한 선택 전략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제시했다.
결과에 대한 선호, 인과에 대한 신념이 뭐가 되면 둘 다 합의가 된다면 관료제적 구조가 적합하다. 관료제적 구조가 적합하다. 그런데 만약에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결과에 대한 선호가 합의가 안 되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타협 전략으로서 아까 같은 카네기 모형, 우리가 회사 모형을 카네기 모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적합하다는 거야. 그 다음 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만 없을 경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판단 전략, 합의제 구조로 가야 된다. 그렇죠? 자, 결과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합의가 있고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완전히 직관에 의존해야 되겠죠. 영감적 전략을 써야 된다. 자,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미래사회는, 자, 실제로, 미래사회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해서 합의가 있냐, 없냐. 한번 물어볼게요. 미래에 학교들은 작은 학교가 대세일까 하면 학교들이 커질까? 그 미래의 결과에 대한 합의야. 그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사실. 그쵸? 그런데 이미 합의가 됐다고 합시다. 작은 학교가 대세일 것이다. 아니면 큰 학교가 대세일 것이다. 이런 합의가 됐다고 그래봐. 그 다음, 거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념,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 그쵸?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이거 우리가 저출산이 될 거다. 미래의 저출, 이건 합의를 봤다 그래요. 그럼 저출산의 대책으로 이 여성들에 대해서 휴가를 많이 주거나 여성 우대 정책을 쓰면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이게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게 인과관계잖아. 저희 방금 여성 우대 정책을 쓰면 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여성 우대 정책 쓰면 해결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성이 내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더 출산 안 하고 내 삶을 더 즐기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합의라는 게 이런 걸 말해. 그러면 자 어떻게 해결하냐면 합의도 이미 됐어. 그다음 이것도 확신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수단을 잘 활용해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면 되니까 관료제 구조가 제일 좋겠죠. 관료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봐. 거기 합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선호를 잘 모르겠어. 그렇죠? 선호니까 우리가 저출산보다는 많이 출산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선호인데 지금의 선호지만 그게 옛날 같으면 그게 선호가 아니었잖아. 옛날에는 둘 이상 낳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런 합의가 없어. 하나만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그래서 많이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봐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 선호에 대한 합의조차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건 해야 된다.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은 있는 경우는 사이버네틱스처럼 또는 거기 있는 것처럼 타협 또는 카네기 또는 이 연합 형성 전략처럼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뭐한다? 유용하다. 자, 결과에 대한 선호가 있어, 쌤. 그 다음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 전략을 해야 되고 합의제 구조를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선호도 없고 합의도 뭐가 된다? 없다. 그러면 직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감적 전략이고 아노미 구조.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억리은 디글리을 다 맞는데 거기 넣는 문제야. 넣는 문제.
그래서 쌤 결과에 대한 선호, 그 다음 거기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자, 쌤 AI를 쓰는 게 좋겠어, 안 쓰는 게 좋겠어? 어떤 사람은 AI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AI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결과에 대한 선호가 일단 합의됐다면 이거 쓰자고 합의됐으면 합의되는 거고, 이렇게 그런 합의가 없다면 합의 없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과관계, 결국은 인공지능을 썼을 때 과연 관료들의 일감이 줄어들 것인지 또는 일감이 더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 썼더니 인공지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 기계에 대해서 관리를 프로그램 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그래서 뭐 한다면 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한지, 정말 업무량을 줄이는 게 명확한지, 이런 것에 대한 신념이 합의되어 있거나 합의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경우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어? 일단 그럼 이렇게 해요. 그냥 그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 찾으면 금방 또 예시 보면 금방 선생님들이 더 잘 이해할 건데, 사실은 안 봐도 돼. 시간 낭비니까 모르면 일단은 우리 100% 자신하는데 지방직 9급 시험은 절대 안 나올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그쵸? 그래서 자, 청킹으로 해서 외워지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그냥. 그 다음 헨리 정책결정의 유형론, 이건 좀 봅시다. 정책결정 유형론은 그 제일 앞에 제가 정책결정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제일 앞에 27페이지 보면 헨리 있어. 헨리는 정책결정을 크게 뭘로 나눴다고 그랬어? 제가 지금 써놓은 건 개인적 자원, 집단적 자원 이렇게 나눴죠. 근데 헨리는 점증주의적 패러다임하고 합리주의적 패러다임, 전략적 패러다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럴 때 봅시다. 헨리의 정책결정 유형론에서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정보의 완전성과 미래 예측의 확실성, 말이 안 되잖아. 점증주의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패러다임이고, 113번 헨리의 정책결정 모형 유형론에서 체제 모형, 제도 모형, 집단 모형은 합리주의의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결정 모형의 예이다. 보니까 체제, 제도, 집단 모형은 전부 다 점증주의죠. 펴보면. 그 다음 헨리의 정책결정 유형론에서 신제도 모형은, 거기 신제도 모형이 있었죠. 제도 모형, 신제도 모형. 신제도 모형은 정책 유형과 정치 조직 내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 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우리가 신제도 모형,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그 다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세 가지 봤었죠. 그럴 때 전부 다 상황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그랬어?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헨리의 정책결정 모형 유형론에서 기술평가, 예측 모형은 전략적 아니라 합리적 패러다임이죠. 헨리의 정책결정 유형론에서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은 정책결정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춰. 이것도 아니죠. 그건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이죠. 자, 헨리 모형이고.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 세 가지 모형, 그 뒤 모형들은 9급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0문제 냈는데 이 문제를 내고 싶겠어요? 정책결정에서? 지금 만약에 된다면 제일 1순위로 된다면 앨리스 모형 내겠죠?
아니면 점증 모형 내든지 합류 모형 내든지 혼합 간접 모형 내든지 이런 거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두리 문제는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외울 때 다음번에는 외우게 할 겁니다. 제가 앞잡만 따뜻히 요즘은 안 따라와서 그냥 아까 문해참선 같이 다 외울 거 할까요? 어제도 했어 안 했어요? 포로 배분 했어 안 했어?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날. 기억 안 나죠? 알상추는 기억나요? 알상추 사자, 그쵸? 이보경. 그런 것들로 외우게 할 거라고. 다음번에는. 그런데 이건 거기 단계에서 안 외워지면 버리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만약에 좀 외워지면, 재밌게 외워지면, 그것 갖고만 시험 봐, 그냥.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정책 결정 오류 및 한계, 그게 아니라, 요약집으로 좀 가봅시다. 쌤, 그림 같은 거 넣으면 조금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림 뺄까? 자, 거기, 쌤, 게임 모형이 있는데, 게임 이론 모형이 42, 43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이론도 정책 결정 모형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게임 이론은 조금 많이 이야기 되고 있으니까 거기 실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옛날에 치킨 게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이론이. 다음 45번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이것만 좀 봅시다. 자,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유형의 참여, 동의 정도에 따라서 무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권한 집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소수집단, 다수결, 만장일치 어때요? 서서히 사람들이 확대되죠. 그렇죠? 참여, 동의 정도가 서서히 많아지죠. 그건 의미 없었습니다. 그걸 문제로 내지를 않아. 그럼 문제로 되는 건 거기 제니스의 집단 사고. 이건 가끔 문제로 나와요. 집단 사고. 집단 사고는 거기 있는 미국의 피그만 침공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나옵니다. 미국의 피그만 침공. 자, 쌤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봅시다. 이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쌤 꼭 앨리슨의 사례 이거 해놓은 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제가 한 책 10권을 넘게 책을 봤는데 그래도 이 책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나와서 가져온 거니까. 자, 10페이지 보면 집단사고 이거 있죠? 사례가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피그만 침공을 합니다. 얘기 한번 보시고 1961년 4월 16일 쿠바에서 혁명 정권의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국가 선언을 했다. 피그만 침공이란 미국이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를 주축으로 쿠바의 망명자들로 구성된 2506 공격여단이죠. 2506 공격여단을 창립한 후 쿠바의 피그만 침공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그만 침공은 완벽하게 실패하여 불과 사흘 만에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000명 이상이 쿠바 포로로 잡히게 됐다. 미국 역사상 어처구니없는 패배로 기록되는 피그만 침공 사건은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당시 피그만 침공에 관해서 자문위원들은 미국 내에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학자 및 의사결정 전문가들이었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정책 결정에 관여한 러스크, 합리주의 의사결정 연구의 권위자인 맥나마라,
저 기획예산제도 만든 사람이다. 그 다음 저명한 역사학자 슬레진저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그들의 토의 과정에서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면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마인드가드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마인드가드란 앞서 살펴본 바로 집단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집단 이익 옹호자를 말한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이 이미 쿠바 침공에 대해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돕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며 슬레진저의 반대 의견에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피공망 침공 1년 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 했던 사건에서는 충분한 통일 과정에 의견 갈등을 겪었다. 갈등 덕분에 그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호하게 해상 봉쇄 작전을 실시했다. 이 결정은 성공적인 의사결정 사례로 손꼽힌다. 즉 과거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갈등을 용인함으로써 집단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자, 우리 쌤 집단사고. 요즘 정당들 이거 굉장히 논란 많죠. 집단사고 안 하고 자기 내부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맨날 하고 난리죠. 과연 그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해준 사람이 있어야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피그만 침공할 때 슬레진저 같은 사람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부 총질하지 말해. 이미 대통령이 정해놨다고.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누구 편도 아니지만 자 봐봅시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 김영삼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총리부터 뭐 자직하는 게 보통이잖아. 무조건 그런 큰 사건이 있으면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사퇴를 안 해. 그리고 사퇴 말만 그러니까 야당에서야 말하겠지만 그러다 치지 말고 여당에서도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말해 안 해. 말하면 내부 총질한다 그러잖아. 물론 야당도 지금 그 대표를 비판하기만 하면 내부 총질한다 그러죠. 무슨 어떤 의원들이 나와서 직접 해명하고 조사받으면 된다고 이러면 내부 총질한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집단사고는 아예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집단사고라고 그래. 집단사고. 그러면 자 봐봐요. 집단사고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응집성이 너무 높아 비판학자와 일치의 압력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현상. 1961년 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을 분석하면서 제니스가 주장한 건데 선행 조건은 높은 집단 응집성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구조적 결함이 있고 그 다음 자극적인 상황 요소들이 있고 그쵸? 자 지금 민주당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또 어떤 정당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 일단 어떻다 대표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사법 리스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그 대표직을 물러났다고 생각해봐. 그게 더 좋은 방법인지 모르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뭔데 그런 말하면 내부 총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집단 응집성이 갖고 있죠. 소위 요즘 어디에서 신문 같은데 개딸이라고 불리는 개혁의 딸들인가 거기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응집력이 높죠. 그 다음 구조적 결함. 이 정당 제도 자체가 지금 상당히 구조적으로 결함되어 있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극적인 상황 요소. 그들은 대통령 선거에 졌단 말이야. 스트레스 굉장히 나죠.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졌는데 그 후보를 또 요구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니까 무조건 뭐 한단 말이야.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러지 말라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 선행 조건을 하고 그 다음 선행 조건의 구조적 결함이에요. 네, 결함인데 미안해. 결합이라고 돼. 미안합니다. 결함. 미안해. 이걸 저 혼자 다 만들기 때문에 미안해.
오타가 좀 있어요. 선생님들 나중에 조금만 봐줘요. 올려놓으면 오타만 좀 봐주시면. 이렇게 결합 같은 건 오타를 켜도 안 나와. 이 말이 맞아버리니까. 결함. 그 다음 집단사고의 심리 증상으로는 집단에 대해서 과대평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불패 신화에 대한 그 전에 전쟁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다 이런 불패 신화를 갖고 있거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어땠어? 많은 전쟁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집단적인 합리화. 지금 여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 같은 거 할 때도 러시아 당연히 자기들이 불패라고 생각하고 한 거겠죠. 침략한 것도. 그 다음 다친 마음, 집단적인 합리화, 적대 집단에 대해서 색안경적인 견해. 그렇죠? 일치에 대해서 압력한다. 집단의 합의로부터 일탈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만장일치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고, 반대 의견자에 대해서 아까 내부 총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심리적 방어 기제가 형성된다. 심리적 방어 기제는 이를테면 합리화, 투사, 치환 이런 것들을 방어 기제라고 그래. 방어 기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때 했어요? 합리화는 뭘 말해? 합리화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 합리화는 여우의 심포도. 여우가 포도가 먹고 싶어. 근데 뛰어도 잘 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저 포도 쉴 거야. 하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 논리. 그쵸? 그 다음 뭐다? 자, 우리가 합리화 같은 걸 통해서 뭐 한다? 집단사고. 그래,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 말을 이렇게 행동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심리적 방어 기제가 형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합리화뿐만 아니라 투사. 내가 이러는 건 저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집단사고 결과 뭐가 있습니까? 대안에 불완전한 조사를 한다든가, 대안을 완전히 조사를 못해.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볼 수조차 없겠잖아. 내부 정진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와 불완전한 조사 및 상황 정책 계획 수립이 실패하고, 선호된 대안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검토 실패하고, 빈약한 정보 탐색하고 정보 처리 선택적 편견을 갖게 되고.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러면 집단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겠죠. 그럴 때 거기 봐봤어요. 공정한 지도자, 반대 의견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정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공평하고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문제를 토의하는 독립적인 하위 집단을 만들어도 되겠고. 그렇죠? 왜냐하면 토의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걸 독립적인 하위 집단을 만들어줘. 자유로운 제안을 유도하고 의무적인 반대 의견 개진, 악의 옹호자, 악마의 옹호자, 이런 거, 악마 또는 악마의 변호사, 이렇게 번역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제일 교황 뽑을 때, 교황 선거할 때, 저 교황에 대해서 제일 나쁜 거, 안 좋은 걸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후보자를 할 때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집단사고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은 여기 악마의 옹호자 또는 변호사는 그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만 해야 돼. 안 좋은 쪽을 이야기. 그 사람 주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 의무적으로 반대를 이렇게 개진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예비 결정 이후에 재검토해보거나, 특히 외부 인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내부에서는 잘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인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위기상황은, 그래서 위기상황에서의 일반적 특징, 위기상황에서는 집권화가 강해지겠어, 분권화가 강해지겠어. 위기상황.
우리 아무래도 대통령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거지. 뭡니까?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이런 데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집권화 경향이 강하고, 그다음 이 위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결정을 많이 해.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관료 정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렇죠? 그다음 의사소통이 어쨌든 많이 증가되겠죠.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정보의 내용보다는 무엇에 의존해? 누가 말했냐? 누가 이런 정보 줬지? 여기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유기시니까. 혹시 반대자라든가 다른 쪽에서 할 수 있겠죠? 소스에 의존을 많이 한다. 그 다음, 정보의 통제 문제. 유기시. 자, 정보의 과잉과 과세 모두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정보 흐름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상황을 재정의하기 정말 곤란하겠죠? 유기니까. 그 다음, 집단사고 우려가, 아까 집단사고 한다고 그랬죠? 우려가 있게 돼요. 유기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유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무사 결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무능력한 대응을 하거나, 즉흥적인 대응을 하거나, 전략적 대응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대강. 자, 시험에는 집단사고가 좀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집단사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품위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품위제인데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우리 품위 올린다 그러죠. 한 번만 읽어도 되니까 그건 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자, 여기 이 문제. 17번, 집단사고 문제가 없네. 쏘리. 집단사고 문제가, 있구나. 13, 14. 13, 14. 13, 14. 14까지. 자, 13에서 제니스가 주장하는 집단사고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예방 전략입니다. 예방 전략. 한번 읽어보시면 자, 옳지 않는 거. 정말 답은 쉽게 찾겠죠. 4번,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집단사고가 일어나 버리죠. 4번 맞죠? 그 다음 14번 문제는 아까 집단사고 내용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동조에 대해서 압력이 강해서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죠? 위험을 회피하고 어떤 혁신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이건 집단사고와 아무 관계없죠? 아니, 집단사고에서 지금 피그만 공격을 했었잖아. 공격하는 거야 당연히 위험을 회피한 게 아니잖아. 3번은 전혀 관련이 없고 3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사안일주의라고 그러죠. 4번은 집단 구성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 환상 맞다고 그랬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보도록 하죠. 다른 문제는 분석 문제에서 또 해결하도록 하고. 자, 쌤 288페이지. 288페이지 풀기 전에 한번 이것 안 풀었네. 쌤 12번 문제 한번, 아까 1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었는데 12, 13, 14. 자, 아까 우리가 합리성으로 하는데 합리성의 제약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죠. 우리가 합리적 정책 결정을 못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가장 옳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12번. 12번 문제. 1번이죠. 다수간에 조화된 가치가 선호에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합리성이 제약되는 거하고는 관계없죠. 합리성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잖아. 이게 조화되어 있으니까. 그쵸? 이게 갈등 상태면 합리성의 제약을 가하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288페이지 1번은 그 문제였어요. 288페이지 1번은 그 문제였고, 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직 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현상은 집단사고에 해당한다. 정확히 맞죠? 제인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 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맞고, 제인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서 다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뭐 악마의 주장법, 악마의 변호사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제일 많이 번역되는 건 악마의 주장법이라는 것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악마의 주장법. 5번, 제인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서의 의사결정 단위를, 아까 독립적 의사결정 단위를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제인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도출한 후에도 기회는 제공돼야 돼. 집단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7번, 제인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으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맞고, 제인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으로는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맞고, 제인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어떤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건 집단사고하고 무관하고 무사한 일이라고 그랬고, 10번, 제인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으로 집단 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상일체의 완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고, 11번부터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양이 이거 틀렸죠? X죠. 아까 증가한다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위기니까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잖아. 그쵸? 12번,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정보 내용보다는 정보의 출처에 우선, 맞죠? 아까 정보 출전에 우선순위 둔다고 그랬고,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의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도 맞다고 그랬죠?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조직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인 집단사고 우려가 있다. 이것도 맞죠? 15번은 뒤에 나와야 될 건데 앞에 나왔습니다. 정책 분석 끝나고 할 부분이야. 15번은.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15번은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시간 맞춰서 끝냈습니다. 오늘 처음이죠? 시간 맞춰서 끝내는 거. 쌤 꼭 한번 앨리스 모형은 읽어봐 주시기 바래.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